네,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세 번째 페이지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칼럼니스트 이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마치 겨울왕국 3를 가을에 개봉하는 느낌으로 네. 오늘 좀 한 박자 빠르게 우리가 겨울 스포츠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혹시 편집장님이 그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역사에서요? 네, 역사상. 아무래도 미국 아닐까요, 1등은? 네. 네, 그 동계올림픽이 192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얼마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24번을 했는데요. 네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한 나라는 인구 540만의 노르웨이입니다. 아, 노르웨이가 1등이군요. 네. 잘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네. 오. 그래서 1회 대회에서부터요. 네. 그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노르웨이가 수확한 메달이 총 메달 수가 네. 405개거든요. 네. 그중에서 금메달이 14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거든요. 540만 정도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동계 스포츠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노르웨이가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동계 스포츠 최강국이 된 비결을 알려주시겠다 이겁니다. 일단 바로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추우니까 네. 눈도 많이 오고 네.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동계 스포츠는 자연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연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계 스포츠는. 정말 동계 스포츠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뒷받침이 또 필수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동계 스포츠가 비용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대부분의 동계 스포츠가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장비부터가 일단. 그렇죠. 장비부터가 예. 그렇죠. 그나마 조금 돈이 좀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컬링이거든요. 근데 컬링 같은 경우도 한 경기를 하려고 하면 스톤이 네. 16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톤 비쌀 것 같은데. 스톤 한 개당 가격이 18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기 쉽지 않네. 컬링도 싼 종목이 결코 아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동계올림픽에서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획득한 나라는 어디냐? 네. 미국입니다. 아. 근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죠. 예. 미국은 또 워낙 나라가 넓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하기에 좋은 날씨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무려 60배가 많아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이 넘거든요. 자, 그래서 네. 뭐 미국도 경제 대국이고 자연환경도 좋은데 좋고. 인구는 60배나 많은데 노르웨이한테 메달 수에서 밀렸네요. 미국이 330개고요. 총 메달이 노르웨이가 405개니까 좀 많이 밀렸죠. 네. 메달 순위 3등이 독일인데요. 네. 독일이 267개를 땄는데요. 독일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동계 그렇죠. 스포츠 하기에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풍요합니다. 인구는 8,300만이니까 노르웨이보다도 한 10몇 배가 많다고 네.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렇듯 미국과 독일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인구도 나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노르웨이보다 훨씬 메달 수에서는 밀립니다. 뭔가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분명 노르웨이가 가진 그 풍부한 눈과 얼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은 분명히 노르웨이가 동계 스포츠를 잘하는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그들과 비슷한 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네. 이웃 부자 나라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만큼 동계올림픽에서 성공하지 못했냐. 거기에 대한 또 스웨덴이 인구도 더 많지 않아요? 스웨덴이 노르웨이보다 인구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스웨덴이 어떻게까지 물론 스웨덴이 동계올림픽에서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강국이죠. 네, 스웨덴도 물론 강국인데 워낙 노르웨이가 잘하다 보니까요 좀 비교가 되는데요. 스웨덴이 여태까지 획득한 메달 수가 176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예. 핀란드는 거의 노르웨이보다 한 인구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거의 한 10만 정도 많더라고요. 인구는 거의 같은데 핀란드도 메달이 175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르웨이가 여태까지 총 획득한 메달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보다도 월등하다면 네, 월등하죠. 진짜 노르웨이만의 뭔가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도 눈 많이 오고 네.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동계 스포츠 강국 아닌가요? 캐나다가 인구가 4천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G7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그렇죠. 되고죠. 예. 그리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이 또 캐나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캐나다가 평창 올림픽 때까지 여태까지 획득한 메달 수가 199개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199개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149개가 네. 1994년도 릴레 한메르 대회 이후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다시 말해서 캐나다가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된 것은 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신흥 강호네요. 네, 신흥 강호인 거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계 올림픽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동계 올림픽하고 하계 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예. 88년도 동계 올림픽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홈이죠. 그렇죠. 캐나다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캐나다가 5개 메달을 땄습니다. 아, 홈인 거 치고는. 네, 노 골드에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캐나다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강국은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네. 캐나다는 사실 전통적인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닙니다. 따라서 네. 그 자연 환경만으로는요 노르웨이의 동계 올림픽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연 환경이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부터 일단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혹시 편집장님 북유럽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월미도에서 바이킹이나 타봤지 북유럽을 제가 가봤겠습니까? 아, 근데 이닥은 영국에 계셨으니까 가 보셨을 것도 같아요. 네, 영국에서 되게 가깝죠. 네. 예, 저도 갈 길은 되게 많았었는데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북유럽 국가라고 하면 영어로 노르드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보통 5나라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보통 이렇게 5나라가 노르드 북기 컨트리에 비슷한 나라 딱 5나라. 네, 딱 5나라가 들어갔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뭐 가보진 못했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특히 노르웨이가 그렇게 자연환경이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여름에는 하이킹을 하고요. 네.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등 1년 내내 정말로 많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아, 무슨 핀란드 다큐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은 다 큰 어른들이 네. 그 쉬는 날에 이제 버섯 따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가 생활을 막 버섯 따고 네네. 뭐 숲에서 하이킹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네. 핀란드 사람들보다도 스웨덴 사람들보다도 네. 노르웨이 사람들이 더 하구나. 그게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노르웨이는 정말 많은 캠핑용 오두막이 있고요. 이곳에는 사람들과 자연과 이곳에서 사람들은 뭐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정말 많이 즐기고요. 또 대부분의 도시들도 자연하고 가까워 가지고요. 접근성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정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요. 예. 그냥 눈이 아니고요. 눈도 품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그래요?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노르웨이는 있잖아요. 네. 솜들같이 부드럽고 스키 타기 가장 좋은 최상급의 품질의 눈이 내린다고 아, 합니다. 설질이라고 하는. 네, 설질이. 최상급 눈이. 최상급 눈이 내리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키 타기예요. 예. 그런 또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거의 안 오거든요. 좀 북쪽으로 가면 눈이 오긴 옵니다. 스코틀랜드나 북쪽으로 가면 눈이 좀 오긴 오는데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스코틀랜드에 오는 눈은 네. 그분들 표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쓰레기 같은 눈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키 타기 정말 안 좋은 예. 좀 그런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사실 설질이 우리가 볼 좀 땐 안 좋아. 스코틀랜드나 노르웨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되게 가깝죠. 천차만별이군요. 북해만 지나가면 바로 네. 노르웨이니까 되게 가까운데요. 네. 근데 정말 노르웨이는 정말로 최상급 품질의 눈이 내린다고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 표현 하나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네. 그 말이 즉 부잣집에서 태어난단 말인데 네네. 그런 비슷한 속담이 또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뭔가요? 노르웨이 속담 중에 하나가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 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약간 좀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탄다. 네, 이런 네. 느낌인가요? 네, 뭐 비슷한 스키를 표현 신고 같기도 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스키를 잘 타는가 봐요.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과 정말 스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키도 같이 배운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생활의 일부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타니까. 네, 예. 걸음마 배울 때 벌써 같이 배우니까요. 예, 예. 또 그분들은 스키를 타고 어디든지 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네. 스키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통근을? 네, 통근을요. 출퇴근을. 그렇죠.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스웨덴은 스톡홀름만 하더라도 거의 통근,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예,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도 오슬로를 포함해서요. 네. 전국 곳곳에서 네. 스키를 타고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스키를 이렇게 꼭 들고 다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이제 실내화 주머니 뻥뻥 차면서 돌아다니는데 여긴 스키백을 들고 다니겠네요. 네. 굉장한 스키의 민족입니다. 네.
스키의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국가들에서 유래한 알파인 스키라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서 즐긴 노르딕 스키가 있는데, 요건 네. 어떤 차이입니까? 그 알파인 스키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9세기 정도서부터 발전됐다고 하고요. 네. 노르딕 스키는 정말로 뭐 북유럽에서 선사시대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924년도 1회 올림픽이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을 때 예. 노르딕 스키는 정식 종목이 1회 돼서부터 채택이 됐었는데 네네. 알파인 스키는 1936년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좀 됐습니다. 뒤늦게 생겼군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스키는 그 산악 지형의 경사면을 내려가는 알파인 스키예요. 우리가 타는. 네, 우리가 타는. 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가 네. 내려오는 스키가 알파인 스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즐기는 스키가 알파인 스키인데요. 노르딕 스키는요? 예, 그에 반해서 노르딕 스키는 네. 이제 보통 크로스 컨트리 스키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 교통수단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사실 크로스 컨트리 스키 재미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이상함을 느낄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타면서요. 네. 삶의 일부이자 자연과의 교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상으로 치면은 단거리 종목과 마라톤 약간 이렇게 비교가 해도 뭐 단거리일 수도 있고 네. 마라톤일 수도 있고 중거리일 그 수도 차이가 있고요. 네네네.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크로스 컨트리 스키가 전통이 굉장히 깊고 특히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잠시 유튜브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림인데 머리에는 약간 좀 바이킹 투구 같은 거를 쓰고 있고 네네. 또 손에는 무기랑 방패를 들고 있고 심지어 애기도 한 네, 명 아기를 한 명씩 안고 있는데요. 네. 저 그림이 12세기 노르웨이의 내전 당시 농부 집단인 네. 비르케 마이너가 숨진 왕의 2살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혹독한 산악 지역, 특히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예. 450km를 스키로 행군한 끝에 어린 왕자를 안전하게 비신시킨 것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조자룡이네요. 그런가요? 조자룡도 저런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왕자가 바로 노르웨이 왕국의 위대한 군주로 불리는 네. 호콘 4세라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는 네. 거의 한 100년 전통의 크로스 컨트리 스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가자들이 이 대회를 나가면요. 네. 그 당시 어린 왕자의 몸무게를 상징하는 네. 3.5kg짜리 배낭을 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낭만 있다. 그쵸. 예. 네. 전통이 멋있네요. 아마 2살짜리 이제 왕자니까 몸무게가 대충 한 3.5kg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왕자가 나중에 성군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르웨이 왕국의 위대한 군주인 호콘 야. 4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래서 노르웨이가 스키를 사랑하고 네. 컨트리 크로스 컨트리 그쵸, 스키도 네네.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노르딕 스키에는 이 크로스 컨트리 스키 말고도 스키 점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스키 점프도 들어가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서 파생된 종목인데요. 네. 바이애슬론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로스 올림픽에서. 컨트리 스키 하다가 사격 같이 하는 종목. 맞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노르딕 복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크로스 컨트리 스키도 하고 스키 점프도 같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네.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에서 여태까지 획득한 메달의 거의 한 3분의 1이 네.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물론 스키 점프도 노르웨이는 세계 최강입니다. 메달 받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한 스키 선수들이 사실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요. 네. 그래서 이들은 축구로 따지면 정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네네. 네. 따라서 많은 유망주들이 다들 음. 축구 선수가 아니라 네. 스키 선수가 되고 싶어 하고요. 이런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스키는 정말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노르웨이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뭐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 잘 다듬고 만드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계 스포츠에 알맞은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가 노르웨이 말고도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노르웨이만큼 동계 스포츠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르웨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노르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분들은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사회주의 시스템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북해에서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네. 주요 기관 산업을 나라에서 직접 경영해가지고요. 굉장히 부자가 나라가 됐습니다. 네네. 삼인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 사회민주주의. 네. 예.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기회 균등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공적 책임 등을 굉장히 중시하는 복지 국가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웰페어 스테이트인데요. 복지 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등한 부의 분배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네. 그래서 회사 사장과 그 말단 직원의 월급 차이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아 비슷비슷하군요. 네네네. 예. 더군다나 의료 시스템도 무료고요. 대학 교육도 무료고요. 또 취업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예. 휴가도 엄청나게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노르웨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추구하는 스포츠 모델이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가 거죠? 추구하는 스포츠 정책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자. 그것이 노르웨이 스포츠 모델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두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군요. 평등주의를 노르웨이는 중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노르웨이에서 선택된 소수의 사람이나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는요, 네.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을 스포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네. 복권 기금을 역시 이용해 가지고요, 공적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요, 그걸 스포츠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참가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즐길 더욱더 수 많은 있게.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자아실현과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데 꼭 선수로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심판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독특한 어린이 스포츠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노르웨이 어린이 시스템이 조금 약간 독특해서 사실 많은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노르웨이 그 스포츠 시스템은요,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사회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조금 늦게 가르쳐줘도 상관없다. 인성을 먼저 키우자. 그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협동심 이런 거. 네. 예, 팀워크.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기술 같은 거를 읽혀주는 스포츠를 통해서 배우는 게 노르웨이 스포츠 어린이 스포츠 정책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르웨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 13살 이전 어린이 경기에서는요. 점수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쟁을 시키지 않고. 네,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스포츠의 목표는 순위 경쟁이 아니라 점수가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장만 가도 맨날 뭐 순위 매기는 게임 같은 거 하고 달리기에서 막 메달 주고 막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순위나 성적에 많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미국 사회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다르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인간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나 평가에 연연하지가 않잖아요. 어린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어린이들 참여하고요. 또 이제 뭐라고 이제 꾸중도 들을 염려도 없고 서로 비교도 안 당해도 즐길 되고요.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스포츠 활동을 즐기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르웨이 모델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러한 재미를 어린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가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은 이기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르웨이는 이기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이기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나라는 또 투자를 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기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는 성인이 돼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을 즐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네. 즐기는 사람을 네. 못 따라가기 네. 때문에. 노르웨이는 정말 작은 나라, 물론 영토는 큽니다. 근데 인구는 되게 작지 않습니까? 예. 무려 12,000개의 지역 스포츠 클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린이들 되도록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르웨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영국과 비슷하게 역시 또 복권 기금의 한 64%가 스포츠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금의 대부분이 어린이 6세부터 12살, 그다음에 청소년 13살부터 19살까지요.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에 집중적으로 이 기금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려 93%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요.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대요. 93%요. 93%가? 네. 이야. 엄청난 숫자죠. 웬만하면 다 클럽에서 활동을 그렇죠. 하는. 네.
말 그대로 좀 생활 스포츠화 네, 맞습니다.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비록 인구는 540만 명일지언정 인재 풀이 엄청나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정말 스포츠에 참여한 결과 네. 노르웨이는 인구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재, 스포츠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 동계 스포츠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이 중에 우수한 이들을 선발해서요. 그중에서 이제 우선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엘리트 스포츠 센터인 우리나라 같은 이제 태릉 선수촌 같은데요. 네. 지금 진천으로 이사를 진천. 갔죠. 예. 진천 선수촌 같은 데로 데리고 와서 거기는 이제 올림피아 토펜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올림피아 토펜에 데리고 가서 이제 우선 선수들 데리고 가서 네. 최신의 스포츠 과학 기술로 조련해 가지고요.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노르웨이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모든 메달은 네. 지역 클럽에서 시작한 선수들로부터 나왔다고 하고요. 93%가 경험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예.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풀뿌리 스포츠가 바로 노르웨이 엘리트 스포츠 성공의 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정말 세계 최고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아낌없는 투자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영국이 그 올림픽에서 노골드를 한번 이제 수모 비슷하게 겪고 나서 네, 96년도 하계 올림픽 때 그랬죠. 네, 네네. 엘리트 스포츠에 공적 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복권 기금을 바탕으로 많이 투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메달 획득 가능성이 있어야지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고. 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하계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2008년도 하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말 하계 스포츠의 최강자가 영국은 지금 됐거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 엘리트 스포츠인 올림피아 토펜의 지원 액수가 점점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2018년도 지원금 액수를 보면요. 2,400만 달러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한 290억 정도, 3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 투자로 하계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국은 정말 엄청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300억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엘리트 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엘리트 스포츠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노르웨이 엘리트 스포츠의 총 예산이 영국 총 엘리트 스포츠 예산 한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배분하나 보네요. 영국이 단지 이제 조종과 카누에 쓰는 돈이 노르웨이 엘리트 스포츠의 총 예산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2018년도에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마 영국 예산 거의 한 3천억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영국의 10%밖에 노르웨이는 엘리트 스포츠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노르웨이는 정말 모든 종목에 다 투자를 하나요? 모든 종목에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특히 잘하는 종목이 있고 못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동계올림픽을 유심히 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 메달 획득 시에 잠깐 느끼는 기쁨이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스포츠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못 즐기는 스포츠에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스포츠에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생활 스포츠와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풀뿌리 스포츠와 거리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썰매거든요. 썰매 장비 엄청 비싸니까. 썰매가 이제 스켈레톤하고 봅슬레이하고 루지 세 종목이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썰매 종목에서 여태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딴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그게 더 놀라운데. 네, 그렇죠. 진짜요? 제가 그 썰매 종목 왜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썰매 경기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관리도 힘들고 또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썰매 경기장이요. 전 세계에 한 10몇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17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평창이 이제 물론 하나 있죠. 근데 아마 그 경기장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17개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하지만 또 그중에 상당수는 또 지금 거의 있기만 하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무려 이제 4개가 독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개가 독일에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썰매 강국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썰매 종목에 금메달이 10개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이 9개를 따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싹쓸이했네요. 독일은 이제 썰매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게 생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너무 그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썰매장을 만들려고 하면요.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반인들이 썰매장에서 썰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네. 썰매가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썰매 타면 예.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쵸, 흔히 그쵸. 즐기는 동네에서 즐기는 그런 썰매가 아니거든요. 예, 위험해요. 선수들도 엄청 위험한데 네. 일반인들 거기서 썰매 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균형 못 잡으면 큰일 나요. 선수들도 위험할 때가 그럼요. 종종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그 기준이 메달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생활 스포츠가 안 되는 종목만 투자를 해준다. 네, 아무래도 그 메달 획득 시에 잠깐 누리는 기쁨이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예. 생활 스포츠와 거리가 먼 종목이었고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는 아예 썰매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노르웨이 엘리트 선수들은 투잡러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들이 그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들도 그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금이 있긴 있는데 네. 그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투잡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이라든지 심지어는 목수라든지 배근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도 선수들이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요. 이베이에다가 자신들의 물품을 올려서 팔기도 한대요. 그러기도 하고 스폰서십을 선수들이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영업을 뛰는군요. 예, 본인이 영업을 뛰어서 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잠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상을 띄워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실 장면이 컬링 경기 장면인데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단인가요? 네, 노르웨이 남자 선수단입니다. 남자 선수단인데 보면 바지가 굉장히 엄청 화려합니다. 네. 엄청 화려한 바지를 입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팀킴이 입던 바지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 네. 노르웨이 국기 모양 바지도 있고 네. 약간 그 굉장히 막대사탕 다양합니다. 모양 바지도 있고 네, 뭐 하트 모양 바지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러네. 다양한데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서 이를 해결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저 화려한 바지입니다. 사실 컬링은 스코틀랜드가 종주국이거든요. 네. 네, 골프의 종주국도 스코틀랜드입니다. 네. 근데 컬링도 거의 역사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와 같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스포츠라고 해가지고요. 네. 선수들 주로 바지를 입어도 검은색이나 짙은 색깔의 그런 좀 재미없는 바지를 보통 대부분의 선수들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남자 대표팀이요. 정말 그런 바지가 너무 지루하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네. 밴쿠버 올림픽 때요. 그 노르웨이 국기 색깔이 들어간 화려한 디자인의 바지를 처음으로 입고 나타났다고 아까 합니다. 하나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단숨에 그냥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거예요. 저 바지 뭐냐? 네, 그래서 세간의 바지, 요란한 바지로 단순에 세간의 주목을 받은 컬링팀의 그 남자팀의 바지가요. 예. 인기를 많이 얻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라우드마우스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로부터 후원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하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서도요. 네. 저 노르웨이 남자 대표팀이요. 화려한 바지를 입고 등장을 했었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스폰서십을 유치해서 비용을 해결했고요. 그 후원사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우드마우스사도요. 매출이 무려 40%나 증가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의 올림픽이죠. 2010년도, 2014년도, 네. 2018년도 평창까지 세 번의 올림픽을 거쳐서 정말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네. 남자팀, 컬링 남자팀의 바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예. 평창 대회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는 무려 12개의 바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컬링 남자 대표팀 12경기씩이나 하나요? 그래서 매 경기 아마 예. 근데 그게 경기 수? 네, 아마 그 예선만 하고 가면 12경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올라가면. 결승 가고 3, 4위전까지 가게 되면 아마 12경기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노르웨이 팀이 매 경기에 다른 바지를 입고 나왔다고 하고요. 야. 더군다나 평창 올림픽 기간에 발렌타인데이가 겹친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발렌타인 특선 바지까지 입고 나왔는데 제가 발렌타인 특선 바지를 한번 보니까 네. 핑크색에 하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또 본 것 같은데 네네. 아닌가? 예, 치밀하게 준비를 네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엘리트 스포츠라고 해서 막 투자를 안 해주니까 네. 본인이 스스로 이슈 메이킹을 해서 네. 후원금을 얻으려는 그런 문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 노르웨이 그 컬링 남자 대표팀의 화려한 바지가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왜 정말 노르웨이 아니 4년을 동계 기다렸는데. 올림픽에 유쾌한 전통이 있고 하나의 네. 브랜드인데 왜 없어졌을까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없어진 이유는요. 네. 이 전통을 만드신 분이 그 사실 컬링은 스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스킵이라는 역할이 있죠. 예, 스킵이 이제 주장인데 주장이 되게 중요한데 또 스킵 따라서 팀 이름도 그렇게 정해지지 팀킴 하듯이 네네. 스킵 따라서 이제 또 팀 이름도 정해지는데 네. 그 당시 2010년도에 그 노르웨이 스킵 그분 성함이 토마스 울스르라는 분이 이분이 이 전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이 전통을 만드는데 이분이 2019년도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면서 네. 선수 멤버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노르웨이 선수단이 아쉽게도 남자 대표팀이 굉장히 좀 칙칙한 뭐 검은색, 회색 그런 바지를 입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건 좀 물려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MZ세대 새로운 선수단이 약간 창피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스킵이나 새로운 멤버들은 그것을 좀 거부했나 봐요. 그래요. 예.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듣기로는 노르웨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수입이 더 많은 정상급 선수가 그렇지 못한 동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액수를 훈련 비용에 대주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비싼 숙소를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 선수들이 한 방을 공유하면서 비용을 절감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노르웨이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돈이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사회주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함께 하는 데서 성공이 온다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팀에서도 좀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선수에 대해서 특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혜도 없고요. 네. 굉장히 평등하게 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짜 대단한 파벌도 건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가 파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내용을 겪었죠. 여러 번 많았었는데 예, 예. 그런 점 우리도 좀 본받을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노르웨이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연금도 물론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금 나가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금이나 보너스 나가는 나라는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연금 나가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금이나 보너스도 없고요. 연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르웨이는요. 같은 경우는 평소에 투자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올림픽 메달 꼭 따서 연금 내가 받아야 돼. 이 목적 때문에 그 경쟁도 치열해지고 좀 약간 좀 구설도 오르고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뭐 사실. 평소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아니지만. 네, 예, 아무래도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는 뭐 비하면. 메달을 따면 굉장히 뭐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를 안 가도 되기도 하고 또 연금도 나오고 또 상금이나 보너스는 별도로 들어오고 CF도 찍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님이 좀 쉽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상금이나 보너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액수는 다 틀린데 노르웨이는 상금 보너스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이러한 돈이 사람들을 부적절하게 만든다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네, 생각이 이게 노르웨이의 특징입니다. 진짜 정착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 2022년도에 우리가 베이징에서 금메달 2개밖에 못 땄어요. 베이징에서. 네, 베이징에서요. 예. 아마 노르웨이가 18개가 따가지고 또 역시 종합 1등을 했는데요. 네. 총 메달 수도 1등을 했고 금메달 수로도 1등을 했는데 네. 그분들은 정말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노르웨이가 뭐 종합 메달 수도 메달 수지만 진짜 뭔가 시스템 자체가 오늘 들어보니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성적까지 이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네. 노르웨이의 동계 스포츠 성공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닥이 싶은 여기서 게 그냥 끝내면 네. 이닥이 아니죠. 네,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동계 스포츠를 잘한다는 생각을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는 당연히 맞고요.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물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덴마크도 잘할까요? 덴마크 동계 거기 올림픽 중계 볼 때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덴마크가 여태까지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이요. 은메달 하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역대요? 역대. 와. 1998년도 나가노 일본에서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 네. 컬링에서 은메달 한 번 따고 여태까지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야, 없습니다. 이거 충격인데요. 덴마크가요. 네. 네. 그럼 덴마크는 왜 이렇게 동계 스포츠를 못하냐? 거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수가 덴마크 있잖아요. 편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아니 시작은 아니고 약간만 제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궁금합니다. 덴마크가 여태까지 은메달 하나밖에 못 땄다고 아무도 그렇게 그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충격적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굉장히 나라가 평지로 구성이 돼 있대요. 가장 높은 산이 200m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되게 조금 온대요. 그래요? 예, 눈이 의외네. 되게 조금 오고요. 네. 은근히 날씨가 그렇게 안 춥다고 합니다. 날씨도 안 춥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부족하고 네.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갇혀 있는 구조잖아요. 네. 위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 덴마크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해서 뭐 그린란드도 지금 덴마크 땅이긴 하지만서도 네. 예전에는 정말 그 넓은 지역을 다 관할했던 예. 덴마크 왕국이 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조금 좁은 정토로 지금 좀 쪼그라든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덴마크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믿어지진 않겠지만 동계 스포츠를 못 하고요. 또 한 나라가 예. 북유럽에 이제 아이슬란드라고 해서 아이슬란드. 예, 아이슬란드도 이제 북유럽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아이슬란드도 그래도 꽤 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인구 몇만의 조그마한 나라 리텐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가 알파인 스키에서만 꽤 많은 메달을 땄어요. 인구가 3만인가 4만밖에 안 돼요. 많이 땄어요. 근데 알파인 스키에서만 거의 메달은 10개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슬란드도 인구가 적은 나라로 얘기를 하지만 더 적은 리히텐슈타인도 땄는데. 리텐슈타인보다 그래도 10배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 인구 한 35만 되거든요. 리텐슈타인은 3만 5천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리텐슈타인은 알파인 스키에서만 거의 10개 가까운 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아무래도 좀 메달을 많이 땄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이슬란드는 여태까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네. 아이슬란드는 국명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추운 나라일 것 같죠. 그렇죠. 아이스가 앞에 들어갔으니까. 네. 아이슬란드. 춥지 않아요? 굉장히 추운 나라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네. 쉬운데 네. 그 멕시코 만류가 거기에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유두성의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유두성의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멕시코 만류의 영향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춥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보다 네, 안 맞습니다. 춥군요. 겨울 평균 온도가 0도밖에 안 되고요. 기후 변화는 대신 엄청나게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하계 스포츠에 도리어 투자를 더 할 뿐이지.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동계 스포츠에 별로 투자도 안 하고 날씨도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여태까지 동계 올림픽에서 하나의 메달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든 북유럽 국가가 동계올림픽을 다 잘하는 거 아니다. 네, 그걸 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인어공주 얘기나 뭐 바이킹의 역사까지 안 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닥 오늘도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